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오늘은 아주 중요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최근에 또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예. 그 농촌에서 생산되는 때때로는 과잉 생산돼서 가격이 떨어져서 농민들을 마음 그렇습니다. 아프게 하는 그런 곡식 채소 뭐 이런 것들을 네. 야 정부가 좀 밑에를 좀 사주자, 사줘라. 좀. 자사주 매입하듯이 팍팍 사주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그런 안이 법안에 올라왔는데 올라와 있는데 또 야, 정부는 그거 그렇게 쉽게 아니다. 생각하면 안 돼요. 네. 그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수도 있어요. 해서 맞습니다. 이것도 또 이제 여야가 팽팽한 야, 또 이게 대립이 되어 있는 뜨거운 이슈예요. 이슈인데, 그래서 예. 요 들어온 씨는 제일 책임자를 불러야 되겠다. 야, 근데 요즘 진짜 장관하기 너무 힘듭니다. 왜요? 아니 아무리 주무장관이라도 그렇지 유튜브까지 나와야 됩니까? 언더스탠딩 많이 큰 아, 겁니다. 정말 그래서 힘들다. 진짜 장관하기 힘들다. 오늘은 아예 제일 네. 높으신 분이 누구냐?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송미령 장관님 장관님을 나오셨습니다. 모시고, 어서 예, 오세요. 얘기 좀 네,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아유 장관님 시간 내주셔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힘들죠? 네, 장관하기. 네 힘듭니다. 이런 거는 예전에는 그냥 사무관 같은 정도가 그냥 나가서 대충 딱 진압하고 오고 그랬는데 네, 우리 사무관들도 많이 바쁘고 힘들기 그쵸. 때문에 예. 장관이 또 솔선수범해서 좀 힘들어야 예, 됩니다. 저희도 사무관님한테 부탁했더니 네. 아 바빠서 못한다고 그 장관님 시키라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나와주셔서 지금 감사합니다. 이슈가 네. 양곡법 개정안. 양곡법 개정안, 농안법 개정안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야당에서 하자고 하는 것 같고 네, 예.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어느 가격보다 떨어지면 그 무조건 다 사서 사주자 가격 받쳐줘 그거고 농안법은 쌀 아니라 과일 채소가 그렇게 되면 그것도 사줘. 그 얘기인가요? 제가 약간 부언해서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양곡관리법은 지난해에도 한번 그 제의가 됐다가 네, 아마 네. 거부권 행사된 1호 법안입니다. 네. 그런데 양곡관리법의 내용은 뭐냐면 남는 쌀을 의무 매입을 해주라 정부에서 네.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내용이고요. 항상, 네, 네. 항상 남는 쌀은 무조건 정부가 의무 매입해야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농안법은 양곡과 채소와 과일 예. 다 포함이고요. 예. 주요 품목에 대해서 농식품부에서 위원회를 만들어라. 그래서 위원회에서 주요 품목도 결정하고 네. 그다음에 기준 가격을 정해라. 정해서. 기준 가격은 예. 생산비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기준 가격을 정해라. 예. 그 품목들의 그다음에 그 품목의 기준 가격보다 시장 가격이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이 되는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무적으로 정부가 보상을 해줘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무조건 밑에 받쳐준다는 뜻이네요. 기준 받쳐주자. 가격이라는 게 물가 상승률과 생산비를 다 감안한 기준 가격을 정해놔서 그것이 시장 가격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이나 차액 전체나 차액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급을 해줘라. 그런데 이 모든 사항을 아직 품목이 무엇일지, 예. 그렇죠? 그다음에 기준 가격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 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위원회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네. 생각해 보시면 우리 품목이 몇 개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유, 농산물 많겠죠. 엄청 많겠죠. 그리고 일단 딸기 농사 짓는 분은 딸기라고 할 거고 가지 농사 짓는 분은 가지를 맞습니다. 넣자고 할 거고. 네. 그렇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 15분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 중에 네. 생산자 단체를 5명 이상은 포함해라라는 게 지금 개정안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예. 그 생산자 단체 중에 5분을 누구를 모셔야 되는지부터 일단 논란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생산자단체가 들어온 다음에 품목을 정할 적에도 엄청난 갈등이 일어날 거고요. 그래서 이 갈등이 일어날 거고 어찌어찌해서 구성을 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재정적 소요를 저희가 추계를 해볼 수조차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잠시 네.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 그 양곡법 지금 이제 개정안 통과 시 영양 분석 이거 저희가 한번 해봤거든요. 예. 근데 생각해 보실 수 있잖아요. 공급이 늘어나면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죠. 네. 그래서 지금 산지쌀 값은 작년 기준으로는 20만 원 정도 됐었고요. 예. 지금 현재는 19만 원입니다. 근데 이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인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이 제도가 도입이 되게 되면 그 산지쌀 값은 이렇게 떨어져서 80kg 기준으로요. 2030년이 되면 17만 원 정도 선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이 남는 쌀,
네. 될 겁니다라는 겁니다. 추가 네. 생산, 추가 네. 생산을 한 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재정 소요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2030년에 1조 4,700억 정도가 양국관리법에만 들어갑니다. 쌀값은 떨어지더라도 네. 남는 쌀들이 점점 많아질 것 그렇죠. 같은 그건 정부가 같으니까. 다 사줘야 되니까. 사서 보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농안법은 지금 그 개정안에 대해서 저희가 재정 추계도 해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두 재정이 일단 농산물이 쏠림 현상이 불가피하겠죠. 두 법이 되면 기준 네. 가격이 높은 품목 내지는 쌀 중심으로 생산에 쏠림 현상이 나타날 거고 예. 그럼 그 품목을 제외하고는 또 과소 생산이 이루어지니까 남는 쌀 사고 남는 채소 차액 보전 해준다고 정부의 재정은 그쪽에 많이 들어갈 거고 농산물 수급은 불안정해지고 그럼 정부가 필요한 농업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청년 농들을 유입시키고 스마트 농업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에 대한 재정 투자는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이제 굉장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 법에 안 된다. 이 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라는 부작용이 있을 것 이야기를 같다. 부작용이 매우 지금 심각하지 않냐 그냥 그러면, 들어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장관님 그러면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게 쌀이 남으면 다 사주는 건 너무 돈이 많이 들지 않냐 한마디로 그거잖아요. 그리고 다 사주면 너도 나도 쌀농사만 짓지. 쌀농사만 질 테니 안 그래도 네. 쌀이 남는데 네. 그건 좀 문제가 아니니. 근데 네. 아마 이제 이 야당에서 이거를 양곡법을 하자는 취지는 그래도 농민들한테 뭔가 이렇게 마치 최저생계비를 유지하듯이 안전망. 어느 정도의 안전망을 갖춰주고 시작하자는 취지인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그 취지 자체는 뭐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으니 그러면 돈이 좀 안 들면서도 네. 좀 어느 정도의 농민들한테도 안정을 할 수 있는 그 정부 네. 방안이 있습니까? 이건 정부 반대하고 방안이 그럼 우리는 있습니다. 이렇게 하자. 네, 이건 네, 아니고. 네, 네, 네. 그건 뭡니까? 제가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요거 이야기 하나 더 드려야 되는데 네. 잠깐 놓쳤습니다. 네. 농안법 개정 시 제가 재정 추계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농업경제학회에서 재정 추계를 한번 해봤습니다. 5대 채소만을 예를 들어서 5대 채소를 우리가 주요 품목으로 정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라고 재정 추계를 했는데 현재 생산량과 농가 수치 가격을 100이라고 했을 때 이 농산물 차액지급제 농안법을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생산비 기준으로만 5% 증산 효과가 있고 우리 재정 소요는 7,800억 정도가 들 네. 것이다. 그다음에 평년 가격 기준으로 보장을 한다고 하면 11.8% 증산이 되고 그 재정은 1조 2천억 원 정도 들 거다. 5대 채소만요. 뭐 예.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심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쌀 이야기를 좀 추가로 드리면요. 쌀 지금 위에 그래프가 좀 나와 있는데 예. 윗부분에 쌀 생산량 돼 있는 그래프가 보이실 거예요. 네. 쌀 생산량도 좀 줄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막 노력한 결과이기도 네, 한데 네. 근데 소비량을 한번 보시면 소비량은 주네요. 더 줄죠. 예. 그럼 그 나머지 그 갭이 말하자면 남는 쌀이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 남는 쌀 부분을 표시한 게 이 빨간색 그래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정도로 지금 쌀이 공급 과잉 상태다라는 예.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네.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쌀 농가를 이야기를 드릴까요? 예. 일단 우리 농업 정책의 변천을 좀 말씀드리면 예전에 추곡 수매제 뭐 이런 말 예, 예, 생각나시죠? 있었죠. 예.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가격 지지하는 정책을 정부가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하니까 너무 과잉 생산이 되고 예. 재정 부담이 컸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전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수급 조절을 좀 하고 농가의 그 소득 안정책 예. 이거를 가지고 정책을 하는 게 맞겠다라고 전환을 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들어보셨겠지만 직접 지불제라는 걸 합니다. 직불제. 네, 네. 소득 안정을 위해서 농가한테 그 면적 단위로 직접 지불을 하는 겁니다. 쌀을 지든 뭘 지든 맞습니다. 간에 논밭 다 합해서요. 예. 직접 지불 방식으로 일단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쌀은 국민의 주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굉장히 우리가 잘 유지를 해야 되는 그 장목이기 때문에 예. 그 쌀에 대해서는 기반 정비를 거의 저희가 지금 100% 가깝게 했습니다. 쌀 농사 기반 정비라는 게 짓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 논물 되는 것 이게 반듯반듯하게 해서 예. 기계화를 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러니까 농사짓기 편리한 환경을 만든 거여서 쌀 기계화 요리라는 게
기반정 비율이라는 게 99.3%예요. 예. 밭은 66.3%지만 그 노는 그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그동안 투자를 한 겁니다. 예. 말하자면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서 기반 정비를 하고 직불로 소득 보장을 해주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쌀이 남으면 가격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국민들이 드실 수 있는 식량 안보를 위해서 꼭 유지해야 되는 면적만을 놔두고 전략작물 직불제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밥쌀이 아니고 우리한테 부족한 밀이라든가 콩이라든가 이런 것을 재배하시면 네. 직불금으로 보상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작물 직불제를 통해서 쌀 면적을 줄이는 노력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 원예작물, 그러니까 채소류나 과일 같은 경우에는 농가가 직접 수급 조절에 참여를 하세요. 그래서 뭐 들어보셨지만 어떤 때는 뭐가 너무 많이 생산돼서 뭐 폐기를 한다, 막 농가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가격이 안 돼서 폐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농가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조금 단체라는 게 있습니다. 주산지에. 그래서 예. 스스로 수급 조절 의무를 가지고 참여를 하시고 그래서 폐기하고 방출하는 거를 정부가 지원을 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조정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분들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중에 하나인 그러니까 알아서 것이거든요. 과잉 생산하지 않게 사전에 맞습니다. 모의하기. 네, 네. 그리고 예. 이제 리스크 관리를 또 정부가 하죠. 예를 들면 재해보험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재해가 발생해서 생산량이 줄었다. 그럼 정부가 보상을 그런 합니다. 보장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리스크 관리거든요. 소득 보장을 위해서 정부가 하는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은 한마디로 수급 조절과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을 하고 있다라는 지금 이제 말씀입니다. 정부의 방침은 쌀이 자꾸 남으니까 네. 쌀 생산 짓지 말고 네. 다른 걸 지세요. 그래도 맞습니다. 우리가 뭐 이것저것 드리겠습니다. 네, 막 맞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 말씀입니다. 네. 겁내지 말고 다른 거 하세요. 네. 근데 사실은 뭐 맞는 말씀인데 농가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우리나라 농가에 그러니까 뭐 요즘 젊은 스마트 농장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아직 소수고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그런 네, 분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난 평생 쌀농사밖에 안 줘봤어. 그렇죠. 근데 나보고 왜 자꾸 갑자기 콩을 지으라고 그러니 난 그거 못한다 이제. 그래서 사실은 계속 쌀이 남는 걸 뻔히 알면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는 지금까지 평생 쌀 농사를 져왔고 네. 나는 내년에도 또 쌀 농사를 그냥 짓는다. 네. 근데 정부에서 쌀 농사를 하면 이것저것 안 해준다고 하면 난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쌀 그런 농사- 불만이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쌀 농사를 해도 아무것도 안 해주지 않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 쌀이 가장 영농 편의성이 높기 때문에 예. 사실 기계화도 다 돼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쌀을 지으시는 욕구가 상당히 크죠. 근데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계속 쌀은 남아 있는 상태이고, 그렇죠? 그렇긴 거기에 그래요. 맞아. 그렇죠. 저희가 이제 양국관리법 도입한 양국관리법 이야기가 나오니까. 포항에 계시는 쌀 전업농가 한 분이 텔레비전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예. 인터뷰 내용이 뭐라 그러냐면 쌀 전업농이신데 연세 많으세요. 이 법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이 법은 농가를 위한 법이 아니라 쌀 보관하는 창고업자를 위한 법입니다. 그 무슨 말이야? 쌀이 남으니까요. 그 쌀을 정부가 사서 보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누군가한테 양곡 돈을 창고에. 주고 또 예. 그렇죠. 보관하는 일에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아시는 거예요. 쌀 농가인데도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방식으로 정책하시면 안 된다는 인터뷰를 하시는 걸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그렇다고 쌀은 정말 저희한테 식량 안보를 위해서 중요한 작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쌀 농사를 포기하거나 뭐 지금 농사 짓는 분들한테 쌀 하지 말고 다 다른 거 하세요 하는 게 아니라요. 적정 면적을 쌀 재배를 하자라는 겁니다. 너무 과잉 재배하지 말고 적정 면적을 하십시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게 잠깐 요 화면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전략작물 직불제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전략작물 직불제가 이런 거거든요. 지금 이제 쌀을 재배하는 농지는 저희가 계산해 보면 적정 면적이 예. 69만 9천 헥타 정도만 쌀을 하면 됩니다. 생산량 생각해 보면 그 정도가 적당하다고 적당한 보는 거죠. 면적입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가 작년에 전략작물 직불제를 해서 줄여가지고 예. 70만 8천 헥타예요. 그러니까 올해 조금만 더 줄이면 적정 면적을 하니까 그만큼만 줄입시다라는 네. 이야기고요. 예. 그래서 그 적정 생산을 하기 위해서 전략작물 직불제를 하는데 저희 계획은 지금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미리 모내기 전에 적정 면적만 놔두고 나머지 면적은 전략작물로 다른 농사 지으세요라고 유도를 해서 예. 그 부분을 적정 면적만 남겨놓고 그다음에
그 9월 초쯤에 수확 상황을 한번 보는 거예요. 생육 상황을. 예. 그래서 와, 생산성이 되게 좋다. 69만 9천 헥타르 우리가 예정을 했는데도 예측을 했는데도 쌀 생산이 더 될 것 같네라고 하면 그에 해당하는 일정 면적을 완충 면적으로 일단 발라냅니다. 그러니까 예. 밥쌀 시장에서는 분리를 해내고요. 그 다음에 수확을 완전히 한 다음에 최종 상황에서 우리 예측이 잘못됐었네라고 하면 아까 분리해냈던 그 밥쌀을 다시 밥쌀로 돌리거나 혹은 생산이 더 돼가지고 더 남았네라고 하면 초과적으로 또 드러내서 적정 쌀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전략 작물을 하자. 전략 작물은 무엇인가? 밀을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 예. 콩 이런 것들입니다. 예. 그래서 식량안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밀의 자급률은 우리나라가 지금 2%밖에 안 돼요. 그렇죠. 다수입이죠, 뭐. 밀은 다 수입하거든요. 밀 자급률 2%고요. 콩 자급률은 30%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을 좀 늘리고 쌀은 적정 면적만 합시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이 지급 단가도 높입니다. 이 전략 작물을 재배하시면 이렇게 지급할게요라고 해서 예. 지급 단가 높이고요. 작년 예를 보면 전략 작물 직불제 해서 작년에 19,000헥타 사전 감축을 했거든요. 그래서 쌀을 10만 톤 줄였어요. 이게 10만 톤이면 엄청난 거거든요. 10만 톤 줄였더니 콩하고 밀의 자급률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는 식량 안보도 고려하고 적정 면적을 생산하고 그다음에 농가의 소득 안정도 하자라는 게 이제 저희 생각인 겁니다. 정부의 안대로 할 때는 쌀 농사 짓는 분은 혹시 어떤 정도의 리스크가 있습니까? 그래도 완벽하게 뭐가 보장되거나 그렇지는 않는 걸 테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쌀 농사를 하시는 분한테 보장이 안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문제 지금도 왜냐하면 네. 지금도 쌀 가격을 저희가 유지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쌀이 많이 남아서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대부분 농가들은 쌀을 생산하면 농협의 RPC에 사실 파시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예. 농협 RPC가 쌀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보관 비용도 들고 그다음에 많으니까 이제 값이 떨어진다. 그러면 저희가 정부에서 그 부분을 공공비축미라 그래서 네. 식량 안보를 위해서 항상 1년에 45만 톤 정도는 정부가 미리 사요. 예. 그래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식량 안보라는 의미가 그런 거거든요. 혹시라도 위기 상황이 있을 때 비상식량으로 우리가 비축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항상 있는 거고요. 그래서 쌀값이 너무 하락한다, 산지 쌀값이 하락한다 그러면 작년에도 정부에서 세 차례나 정부에서 매입을 해서 보관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도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 법에 대해서 지금도 하는데 왜 이 법은 받을 수 없습니까? 네. 라고 그 차이가 하면 뭐냐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의무라는 것이 들어가는 순간 쌀 심으세요, 더 심으세요. 이거를 정부에서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다. 시그널을 주는 거죠. 지금은 정부가 그 양을 결정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까? 하기는 하되 조금 살 그렇죠. 수도 의무 있고. 매입을 할 때 할 수도 있고 지금은 저희가 남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아까 이제 제가 정부 국민들이 꼭 드셔야 되는 쌀 면적이 있으니까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9만 5천 톤 정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부에서 10만 톤 정도를 산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은 상황이 밸런스가 이제 맞는 상황이 예.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걸 보면서 다 조정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런데 이걸 의무 매입한다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쌀을 됩니까? 더 지으라는 권유처럼 시그널을 날 거다. 시그널이죠. 시장이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렵게 전략작물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쌀 심으세요. 쌀 심으시면 다 무조건 정부가 사줘요. 보장됩니다. 정부가 다 사주고 가격도 보장해 주는데 쉬운 거 심겠죠. 당연히. 그럼 그래서 지금은 시그널을 주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쌀이 어느 해 풍년이 돼서 쌀이 좀 남아서 시장에서 가격이 떨어져도 예. 정부가 가끔은 이렇게 쌀값이 좀 떨어지기도 해야 또 다른 작물 심으시지라고 해서 조금 덜 사거나 안 살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군요. 농민들은 그걸 불안해하면 불안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네. 차이가 있다. 네, 네, 예. 네. 그러니까 일단 의무 매입이라는 것을 법제화하는 순간 이거는 농가들한테 자 이제 다른 거 하지 말고 쌀 농사를 짓는 게 나한테 가장 유리하겠구나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쌀 심으세요 하는 이야기랑 똑같은 겁니다. 그걸 걱정하신다. 그걸 쌀이 걱정합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생산되는 과잉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럴까 봐. 3조 원 이야기도 드리는 게 지금도 우리가 쌀을 정부에서 쌀을 매입하고 보관하는데 지금도 1조 6천억 듭니다. 네.
그런데 아까 이제 자료에서 보신 것처럼 추가적으로 이 제도를 하게 되면 1조 4천억이 든다. 그러면 예. 쌀 하나 유지하는데 3조 이상이 들어간다. 그리고 예. 이거는 굉장히 말하자면 그 지금 현재 면적만 가지고 계산하는 것인데 추가적으로 쌀 농사를 짓겠다고 넘어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늘으면 늘지 줄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상황이죠. 그건 어떻습니까? 그럼 농안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네. 채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라면서요. 네. 근데 그러니까 물론 뭐 이게 참 이게 시장의 논리는 아닙니다만 농산물 가격이라는 게 오를 땐 또 너무 많이 오르고 네, 딱 네, 작년에 네, 네. 불안정하죠. 또 다 앉아. 그럼 또 확 떨어졌다가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는 맞습니다. 문제가 많으니까 네. 농산물은 어느 정도 좀 가격을 좀 덜 오르고 덜 떨어지도록 뭔가 정부에서 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그렇죠.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취지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취지라고 볼 수도 있고요. 저는 예.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야당에서 사실 단독으로 이렇게 본회의 직회부 부의 의결을 네. 하신 아직은 부의 의결이 사실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 예. 이게 4월 18일 날 야당 단독으로 하셨는데 그 한 달이 지나야 그 직회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5월 18일이 돼야 사실 그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염려하는 건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 당연히 농산물, 그러니까 농가들의 소득 안정을 해야 하는 게 정부로서도 당연히 같은 입장이고요. 동시에 국민들이 그 가격 급등락이 심한 그 채소 예. 요새 과일 채소 굉장히 심각했잖아요. 예. 이제 좀 안정적으로 여러 품목이 골고루 그 안정적으로 공급이 돼야 된다. 이게 이제 정부로서는 뭐 당연히 두 측면을 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농안법이 되는 순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농식품부의 위원회에서 어떤 품목 할지 정하시고 기준 가격 정하시고 차액을 의무지급하세요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일단 품목을 정할 때부터 지금 가락시장에 매일 거래되는 그 농산물의 가짓수가 548개입니다. 예. 548개 중에서 채소만 140개 종류예요. 그럼 그 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이 농안법에 차액 지급하는 대상으로 정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가 그걸 다 할 수 없겠죠. 예. 그럼 몇 가지 품목이 되면 그 품목은 과잉 생산이 될 거예요. 다 그것만 지으려고 하겠죠. 당연히요. 보장해 주는데. 근데 모든 걸 할 수는 없으니까 모든 걸 할 수 현실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불가능해요. 모든 걸 하는 건. 그러면 나머지 품목은 과소 생산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이 고착화되면 예. 과소 생산된 건 가격이 폭등을 할 거고 과잉 생산된 거는 정부의 재정 지급은 많이 되면서 예. 폐기하는 일들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더 국민의 어떤 후생에 악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하는 대목이 뭐가 있냐면 예. 지금 농안법도 그렇고 양국법도 그렇고 양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네. 생산량. 네. 근데 질에 대한 고려가 없어요. 그러면 농가들 입장에서는요. 양만 많이 생산하면 내가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가격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아. 많이 생산하면 많이 내가 돈을 벌 수 있어요. 예. 그럼 질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을까요? 난 이거 진짜 열심히 해야 될- 만들어서 농약도 네. 안 뿌리고 비싸게 만들었는데.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죠. 이 법에 의하면. 그렇죠? 그러면 질을 고려하지 않은 네. 농산물을 특정 품목만 과잉 생산하게 되는 이런 문제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보다는 좀 더 나은 방안을 찾아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농가의 소득 안정, 그다음에 국민들을 위한 그 농산물의 안정적 수급. 네. 이거는 우리 농림부가 당연히 그걸 지향하고 있으니 예. 좀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게 이제 정부 입장입니다. 좀 더 나은 방법은 뭡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 화면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설명이네요. 맞습니다. 일단. 제가 네. 이제 우리 정책을 설명하기 전에 예. 저희들이 하려는 일을 설명하기 전에 미국의 경우에는 PLC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Price Loss Coverage입니다. 그다음에 ARC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Agriculture 이게 뭐였죠? Agriculture 하여튼 수입 손실 예, 보상제도 예, 네, 예. 리스크입니다. Agriculture Risk Coverage입니다. 이 중에서 농가가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 농안법과 비슷한 것이 PLC거든요. 가격 로스에 손실을 대한 보장. 보상해 주는 그렇죠. 거. 예.
그런데 미국의 이 PLC에 들어간 것은 곡물하고 유지료만 한정합니다. 예. 일단 곡물과 유지료에 한정한다. 저건 왜냐하면 원가보다 못 받으면 원가는 채워줄게. 네, 저장이 되기 때문에 곡물 유지료만 하는 겁니다. 채소는 당연히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준 가격을 어떻게 잡고 있냐면 생산비 이하로 잡습니다. 심지어 품목에 따라 어떤 것은 34%, 예. 생산비의 34%, 어떤 건 생산비의 92%를 하고 농가가 경영하는 면적의 100%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85%만 해줄게. 라고 합니다. 이게 미국의 제도입니다. 근데 지금 일부는 미국의 PLC 하고 있잖아요. 라는 이야기를 저희한테 하거든요. 예. 근데 우리 지금 개정안에 의하면 기준 가격이 생산비와 물가 상승률을 다 반영하게 돼 있다. 그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이게 좀 다른 제도다라는 저거는 말씀을 드리고요. 생산비만 보전해 준다는 맞습니다. 그리고 거죠? 생산비 이하로 면적의 85%에 한정해서 곡물 유지료에 한정해서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인 거죠. 그다음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채소를 합니다. 근데 지정 채소가 있습니다. 지정 채소 14가지를 정해서 지정 채소에서 하는데 그 채소에 대해서만. 네. 근데 전제가 있습니다. 농업인이 스스로 예. 많이 과잉 생산되면 조정을 하거나 해야 될 의무를 갖습니다. 예. 생산 안정, 그다음에 농업인이 20% 정도를 부담합니다. 재정 부담을 합니다. 이것을 이행하는 농가에 대해서만 그 차액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게 일본의 요 채소 가격 안정제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다 운영하고 있지만 이런 상태다. 유럽은요, 심지어는 아예 생산과 연계되는 어떤 방식의 지원도 하지 않습니다. 예. 직불금, 생산 중립적인 직불금을 지급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시범 사업으로 수입 보장 보험이라는 걸 합니다. 요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 우리는 예.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 우리는 다른 나라들보다도 훨씬 강력한 프로그램을 하려고 한다. 예. 그리고 이미 일부는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뭘 하냐면 농업 직불금이라는 거를 우리가 농가들에 지급을 합니다. 예. 무슨 품목이든 상관없이 즉 생산 중립적인 농업 직불금을 지급을 하는데 이건 유럽식입니다. 지급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올해는 3조 1천억입니다. 근데 이걸 27년까지 5조까지 확장하는 것으로 농업인들과 약속을 하였습니다. 예. 이게 있거든요. 직접 소득 지원이 되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미국식의 리스크 관리를 하는 재해보험과 수입안정보험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미 재해보험은 73개 품목에 대해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저건 재해로 인해서 맞습니다. 손해를 봤을 때 태풍이 있어서 맞습니다. 태풍이 있어서 막 그쵸. 농사가 망쳤다. 그렇죠. 어. 근데 그거는 양만 보장을 하는 거잖아요. 예. 네. 저희가 새로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 도입하려고 하는 게 수입 안정보험이에요. 이건 뭐냐면 가격에 대한 보장, 수입에 대한 보장을 하겠다. 사과가 만약에 수입이 됐다, 그럼 가격이 아니요. 확 아니, 떨어진다? 그 수입이 그 아닙니다. 수입이 아니라 소득입니다. 임포트가 아니라 임포트. 네. 내 내 소득을 내가 농사를 졌는데 아. 내 소득이 이게 어떤 이유로든지 줄었어요. 그러면 보험을 가입한 거예요. 민간 보험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장관님 그거는 네. 그런 보험 가입하고 나 계속 이 농사 짓지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보험 뭐를 해줘, 가입 그러면? 그런데 이 네. 보험 가입에 대해서 네. 정부가 50%를 지급을 하는데요. 보험 가입을 해도 100%를 차액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네. 자기 부담금이 있군요. 자기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 보험비를 많이 냈어요. 그러면 네. 예를 들면 80%. 근데 내가 보험비 좀 싼 걸로 들었어요. 예. 그러면 예를 들면 뭐 60%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 책임이 있어야 된다. 그게 심플하네요. 없이는 우리 예. 요즘 실손보험이 딱 이겁니다. 네. 옛날에 나왔던 실손보험은 막 타먹지 자기 보험 말고. 것도 하나도 없이 그냥 모든 걸 다 해주니까. 네. 그러니까 든든하기는 하나 네. 병원에 가면서 하루 종일 그냥 네. 이것도 받으시고 저것도 받으시고 하면서 주변에 그 다른 분들한테 패기치는 분들이 많아서 요즘엔 이런 치료는 받으시려면 80%만 해주니까 저 20%는 본인이 내시고 뭐 하시고 하는 자기 부담금을 매겨서 과잉으로 병원 다니지는 못하게 맞습니다. 하는 걸 똑같이 농업 분야에서 하자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의 정책들에도 다 비슷한 해주는 데는 거죠.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그 다른 나라들의 경험을 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든든하게 고려를 하고 있는 경우도 많지 않다. 그리고 저희가 근데 이제 수입 안정보험은 아직은 보편화된 것이 아니고 아니지만. 지금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제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장관님 굳이 그러니까 뭐 하여튼 장관님이 나오셨으니까 참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굳이 반론을 제기하자면
그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은 하나 네, 있었습니다. 네. 뭐냐면 그게 말씀하셨던 대로 그 많은 품목을 뭘 정할 거고 가격을 결정 어떻게 할 거냐. 네. 그거 좀 그러면 그 품목한 거는 너무 과소생산, 과대생산 뭐 들어갔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너무 큰 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 그건 맞는 말씀인 것 네. 같은데 위원회를 설정한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최저임금 결정할 때도 노동자 단체 한 3분의 1, 맞습니다. 생산자 대표 한 3분의 1, 정부 3분의 1 이렇게 들어가서 양쪽이 막 싸우니까 결국은 정부 한 대로 최저임금이 항상 결정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 위원회도 그런 식으로. 농민단체 들어가고 소비자한테 들어가고 정부가 들어갈 텐데 그럼 네. 결국은 정부 안대로 대부분 결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 이 위원회 결정은 정부의 의지대로 되는 거 아닐까? 요즘에 그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저는 위원회 구성부터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그래요? 아까 왜요? 제가 품목수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생산자 단체 5인 이거를 결정하는 것이 저는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어떤 그거조차도. 식으로 할지 예. 너무 아직 모르겠다. 네, 그거를 결정할 수가 없고 재정 추계도 해볼 수 없고 뭐 이런 상황에서는 이 법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쌀 농사 짓는 분들의 최근 그 소득 추이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농가 저희 이제 농가들이 예. 102만 농가 뭐 이렇게 경영주 기준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농가 인구는 뭐 250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근데 소득이 22년 기준으로밖에 지금 예, 안 예. 나와 있거든요. 예. 우리 농가 소득이 4,615만 원이라고 합니다. 22년에 농가 경제 조사 자료입니다. 쌀뿐만 아니라 모든 농가. 네, 농가 예. 전체요. 예. 농가 전체가 4,615만 원. 그런데 우리 농가 소득이라는 거는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농업 소득, 농예 소득, 이전 소득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농업 소득과 농예 소득, 이전 소득의 비중이 2대 4대 4 정도로 보시면 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농가 소득 중에 농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20%. 다 근데 우리 여기서 농가 소득에서 법인은 일단 다 빠집니다. 네. 지금 이제 굉장히 법인 위주로 가고 있잖아요. 빠지고 이 농가에 들어가는 분들 중에 70세 이상이 46%. 네. 네. 그다음에 저희가 평균 경영 면적이 1.5헥타거든요. 근데 0.5헥타 이하가 53%.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70세 이상이고 0.5헥타 이하로 하시는 분이 예. 53%뭐 이렇습니다. 이 농가 소득에 들어가는 것이. 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농업 소득 같은 경우에는 22년 기준으로는 949만 원. 그러니까 1,000만 원 선이 무너졌어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농외 소득은 그 한 20년 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100% 이상 증가를 했어요. 농외 소득이라는 게 이제 뭐 그런 겁니다. 유통, 가공 뭐 실제로 내가 포장해서 직접 팔고 이런 거죠. 그렇죠. 체험, 관광 뭐 이렇게 농해 소득은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전 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이전 소득이 뭐 예를 들면 용돈 받으시는 것도 들어가고 정부 보조금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년 전하고 비교를 하면 650% 증가를 했거든요. 용돈 이전 많이 소득. 주는 이전 소득이 서울로 간 자녀들이 용돈 예, 많이 근데 보냈을 거 아니에요. 1,500만 원 정도예요. 지금 22년 기준으로 하면 그 예. 4,600만 원 중에서 근데 이 중에 그 보조금이 388만 원이에요. 정부에서 이제 예. 지급한 그리고 예. 우리가 그 농업 직불 예산 5조 원을 한다라고 하면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더 늘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어나겠죠. 농가 소득에 대해서 이제 이런 이해를 한다면 이 중에서 이제 쌀 농가가 절반 정도 되십니다. 절반 정도가 쌀 농가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쭙는 이유는 다 보장해 줘라 100% 론과 그러면 모럴 해저드 생기니까 한 80%까지는 보장해 주되 네.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여지를 좀 둬야 네. 시장이 원활하게 움직여. 네. 뭐 그건 다 알겠어요. 네. 다만 이제 혹시라도 농민들의 소득이 계속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면 만약 그렇다면 그거는 좀 더 이제 안정적으로 좀 받쳐줘야지. 맞습니다. 네, 이제 네, 네. 실손보험 네. 다 해달라는 거 아니고 자기 부담금 네. 알겠는데 네. 병원비가 자꾸 많이 드는 이런 상황이라면 좀 그걸 좀 강화해서 지원해야 되는 건 아니냐. 100%뭐 걱정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혹시 그럴 여지는 없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업도 예. 산업이어야 합니다.
경제 주체로서 예. 예, 우리 농가들도 그 말하자면 이제 100%좀 경영이라는 걸 하셔야 되고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렇게 직불제 뭐 이런 것들도 프로그램도 있지만 리스크 관리 위해서 재해보험이니 이런 것들도 하고 있는 것이고 수입 안정 보험까지도 추가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 그 외에 뭐 비료 사료비 지원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 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고 예. 외국인 노동자라든가 뭐 이런 인력 지원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다 하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굉장히 그 다각도로 농가의 경영 안정, 소득 안정을 위한 다각도의 정책들이 이미 투입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하자면 제대로 된 산업으로서 그리고 앞으로 지속 가능하려면 예. 굉장히 그 이런 토대 위에 농가들에서도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고요. 더더욱 중요한 게 우리 이제 지금 아까 제가 우리 농가들 무슨 그 구조를 좀 말씀드렸는데 예. 농가들의 농가 경영주 기준으로 지금 평균 연령이 68세시거든요. 예. 그 2030 세대 비중이 1%예요. 그럼 우리 예. 농업이 지속 가능하려면 예. 청년 농업인들 들어오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작년 맞아요. 올해 기후 변화 때문에 생산 농업 그 채소류 등의 생산이 굉장히 불안정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부분 대처하려면 그 노지에서도 기계화가 필요합니다만 스마트팜 이런 것들 해야 됩니다. 그럼 이런 데 재정이 투입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재정이 무한정 확장할 수 있다. 그러면 왜 못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죠. 우리 농업을 위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한정된 재정을 가지고 미래 농업의 지속 가능성도 고려하고 국민들도 고려하고 그 농업의 발전을 고려한다면 재정을 좀 짜임새 있게 써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농민들의 소득은 물론 과잉 생산돼서 시장에서 가격이 떨어지면 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시장에서 가격이라고 하는 건 유통망에 네. 의해서 결정될 수도 있어서요. 네. 그래서 유통이 좀 잘 개선이 되면 그래도 농민들이 제값 받고 파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들여다보면 네. 많은 분들은 유통망이 너무 복잡하고 길고 거기서 중간에서 다 먹어. 그거 좀 어떻게 좀 해봐라. 농협이 네, 뭐하니? 네, 뭐 네. 이런 얘기도 네, 좀 네, 하시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특히 뭐 돈매법인 경매시장 거기 가면 다 그냥 대대로 죄송합니다. 해먹는 분들이 너무 많아. 좀 이렇게 좀 고쳐봐. 근데 그건 또 이 얘기와는 좀 별도로 그게 사실은 더 심각해. 그러니까 하는 분들도 만약에 있는 것 그런 같습니다. 구조만 잘 되면 농가들이 소득이 자동으로 보장이 되고 안정적으로 네. 될것 농가의 같아서요. 불만은 우리는 열심히 농사 짓는데 또 얼마 남는 것도 없어라는 게 불만이고 소비자는 왜 이렇게 비싸? 농가는 돈이 없다는데 우리는 왜 맞습니다. 이렇게 비싸?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네. 있었고요. 제가 이제 올해 그래서 그 특히 이제 작년에 사과 생산이 네. 기상재 때문에 많이 줄었어요. 예. 사과 배가 30% 이상 줄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올해 또 2월 달에 일조량이 너무 부족해서 그 우리 스마트팜이나 뭐 시설 원예 작물들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예. 굉장히 올해 봄에 굉장히 농산물 가격에 대해서 말이 많았죠. 그러면서 다들 지금 하신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 했습니다. 네, 예. 이게 유통업자들이 다 해먹는데 그래서 정부에서 몇 개 부처 이제 TF를 구성을 해서 예. 점검을 했습니다. 혹시 사재기나 담합이 있지 않은지 이익을 목적으로 쫙 갖고 있다가 비쌀 때 팔려고 이러고 있지 않은지. 예. 근데 사실 그런 증거를 잡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거 유통을 좀 손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2일 날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를 했거든요. 네, 예. 근데 맞습니다. 요거 잠깐만 그 장표 제가 예. 잠깐 볼까요? 보시죠. 네, 요거 전에 제가 요 이야기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 저희가 발표한 것인데요. 저희가 크게 잡은 건 그렇습니다. 일단 유통 비용을 좀 줄여보자. 크게 본 거는 근데 지금 유통 비용이 우리 농산물 가격이 100원이라 하면 절반이 유통 비용입니다. 실은. 예. 그래서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자는 나는 이만큼에 팔았는데 왜 소비자는 비싸다 그러지? 이런 예. 게 이제 유통 비용에도 원인이 없지 않다라는 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통 비용을 줄이자. 여하튼 줄이는 수단이 저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부분
그 도매 시장에서 경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도매 시장에 도매 법인들이 있어요. 도매 네. 법인들이 이제 6개 이렇게 있는데 이 6개가 변하지 않고 이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매 법인들의 진출입에 대해서 성과 평가를 통해서 진출입을 좀 우리가 그 바꿔보자라는 이야기를 속아내서. 했습니다. 예, 말하자면 좀 성과가 있는 법인은 남기고 새로 법인도 들어오게 하고 성과가 나쁜 법인은 좀 내보내고 그리고 수수료가 있습니다. 네. 무조건 경매액의 7%뭐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것 좀 이 수수료도 낮춰보자. 좀 새로 정리하자. 먼저 이런 걸 하나 한 거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유통 경로 자체를 좀 다양화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경로 간의 경쟁이 일어나야 이게 전체적으로 낮아지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저희가 만든 게 온라인 도매 시장입니다. 지금까지는 없었던 시장이에요. 새로 온라인 도매 시장을 만들어서 지금 가락시장의 거래 규모가 5조거든요. 예. 온라인 도매 시장을 5조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조까지 되면 이 경로 간의 경쟁이 생긴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려면 결국은 산지에서 농가들이 그 협상력을 가질 정도로 규모화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산지에 스마트 APC를 100개소 만드는 걸 2026년까지는 완료하겠다. 그건 그래서 뭡니까? 이게 스마트 APC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농협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 그 우리 채소류나 과일류 같은 것들이 농가에서 소농들이니까 조금씩 생산하잖아요. 네. 근데 협상력이 혼자로는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매각. 그렇죠. 다 이렇게 모읍니다. 모아서. 모아서 거기 선별을 해서 그 많은 물량을 가지고 직접 그 협상을 할 수 있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APC를 100개소를 만들어서 이 스마트 APC를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면 도매 시장하고도 아니면 직거래 온라인 도매 시장으로도 이렇게 직접 협상력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방식을 저희가 좀 이야기를 장관님, 했습니다. 근데 네. 이게 맞는 말씀인데 이게 유통 시장을 줄이면 당연히 농민은 높은 가격으로 팔고 네. 중간 유통 관계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소비자도 좀 싸게 팔고 좀 비싸게 팔고 할 텐데 네. 그게 왜 지금까지는 잘 안 됐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게 이야 기발한 아이디어십니다. 이거 되겠네요. 야, 진짜 좋은 생각이다. 이게 아니라 아니 지금까지 당연히 그 생각을 해야지. 지금 온라인 쇼핑은 소비자들이 한 지가 벌써 20년이 가까이 됐는데 네. 아직도 온라인 도매몰이 없고 온라인 도매물이 없었어요. 근데 네. 지금 소비자들이 생각하시는 온라인은 우리 이거 이미 있는데라고 말씀하는 거는 네. 예. B2C예요. 이거는 B2B인 거예요. 예. 없었어요. 그 이제 여태까지는. 농산물 유통하는 농산물 유통 자체는 뭐 예를 들면 나주에서 생산한 배가 네. 가락시장으로 옵니다. 예. 현물이요. 예. 현물이 와서 가락시장에서 경매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경매에서 다시 얘가 어. 나주로 가서 팔려요.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그러면 네, 네. 왔다 갔다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과 같은 걸 한번 생산해 보시면요. 왜 외국에 가면 사과를 어떻게 하죠? 이렇게 상자에다가 잔뜩 쌓아놓고 우리가 골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개짜리 씻어 나온 사과, 2개짜리 플라스틱 여기에 예, 들어가 있는 사과, 예. 3개짜리 사과. 뭐 몇 개짜리 사과. 네네, 예. 너무나 포장 단위가 다양하죠. 이게 다 사실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 플러스 그런 포장 비용들이 다 비용이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그 경매를 하기 위해서 올라가서 가락시장에서 내 농산물이 올라갔는데 얼마에 팔릴지도 모르는 거예요, 농가들은. 그렇죠. 팔러가는 경매 거죠. 시장 그런 네. 거였던 예. 거잖아요. 네. 그런데 온라인 도매 시장이 되면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예를 들면 현물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온라인 도매 시장에서 화면으로 거래되는 샘플만 겁니다. 보겠다는 거죠? 그림으로 거래됩니다. 그러면 그림으로 거래되면 나주에서 생산한 배가 나주에서 팔린다. 그럼 나주로 바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그 비용이 줄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벌크 유통 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포장 비용도 줄여보자. 그다음에 수수료도 낮춰보자. 그러니까 온라인 도매 시장은 수수료도 낮아요. 예. 2% 정도 뭐 이 정도거든요. 예. 그 수수료도 낮추자. 뭐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유통 비용에 반영이 돼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저희가 온라인 도매 시장을 작년 11월 30일 날 아주 소규모로 열어서 예. 한 달 정도 조사를 해봤더니 기존의 유통에 비해서 9.9%가 비용이 줄더라. 그리고 4.3%는 그게 농가의 수치 가격을 올려주는 효과, 예. 나머지 5.6%는 소비자에게
후생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더라라는 결론을 얻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양이 많아지면 저는 이 효과가 훨씬 더 확장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 배추 무 같은 거 왜 산지에서는 배추가 뭐 싼데. 너무 싸서 200원 뭐 이렇게 하는데 올라오고 나면 왜 5,000원이나 하냐. 네. 그러니까 중간에서 이제 유통하는 분들이 네. 뭐 가격 조절도 하고 하는 건데 네. 그왜 그분들한테 맡겨요 하니까 그분들은 그래도 밭에서 다 배추 뽑아주고 일손 다 알아서 맞습니다. 하고 그냥 할아버지는 그려 이거 뽑아가 고생했어 잘 가 이것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이거 뭐 농협에다 맡기면 할아버지 여기다 쌓아 놓으세요 뽑아 놓으세요 뭐 하니까 그러니까 못 한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들으면 네. 그럼 농협도 직원 뽑아서 그거 해주면 되는데 그 공무원 조직이라고 그거 그렇게 안 하는 게 네. 어제 오늘 안 하는 게 아니라 농협이 네. 얼마나 생긴 지 오래됐어요. 농협 공무원은 아니고요. 농협 네. 민간이고요. 아, 그래도 다 독점시켜 주잖아요. 지금도 근데 첨가물 근데 첨가물은 좀 이런 특성이 있어요. 선생님 그 어떤 거냐면 우리 미나리 뽑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를 농가에서 저는 요만큼 하잖아요. 요거를 내가 오늘 다 생산했어요. 오이 생산했어요. 예. 근데 내일 모레까지 내가 잡고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신선도가 떨어지면 네, 안 되니까. 네. 그렇죠. 근데 내가 이걸 들고 나가서 팔 데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첨가물의 경우는 그런 특성 때문에 지금까지는 가락 시장을 이용하는 게 대단히 일반적인 상황이었어요. 실은 그 특성이 있는데 나가면서 팔리니까 그렇죠. 유일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첨가물에 지금 47.3%는 농협이 취급합니다. 첨가물 같은 경우 지금도 농협 비중이 낮은 건 아니에요. 낮은 건 아닌데. 네, 낮은 건 아닌데 산지 유통이 35 산지 유통인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사 짓고 이렇게 해주는 게 35%. 근데 무배추는 대부분 근데 왜 맞아요. 무배추는 산지 유통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포전 거래라고 저희가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농사 지으시고 알아서 다 하세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중량이 많이 나가니까. 무거우니까 힘드니까. 그러니까 힘든 일을 민간업자는 해내는데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농협이 근데 이걸 안 한 이유는 예. 그렇게 이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럴 수 있는데 예. 그 포전 거래를 산지 유통인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농협이 막상 거래할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지금까지는 첨가물을 이렇게 하는데 무배추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래서 저희는 대표님 배추 그래서- 저쪽 업자한테 그래서- 2,000원에 넘기셨으면 저희한테 2,200원에 넘기세요 하면 지금 맞아요. 그래서 하면 되는 지금 거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 이 무배추에 대해서도 농협이 좀 더 많이 개입하도록 그렇게 아니 하려고 그러니까 합니다. 농협이 진짜 힘이 좀 좋아지면 왜냐하면 경매로 하는 게 농가 입장에서도 맞아요. 유통경가 심한 게 난 모르겠고 그냥 경매로 하면 어쨌든 그날의 최고가로 맞아요. 받지 않습니까? 최고가로.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경매를 자꾸 선호하게 되는데 농협이 만약 힘이 세면 농협이 갖다 주면 농협이 흥정도 해서 내가 이 가격에 얼마에 이마트에 그냥 납품하기로 했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소농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산지에서 우리 농업인들이 좀 협상력을 가지려면 결국 농협 중심으로 좀 이게 예. 규모화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럼 농협이 그 취급 물량들을 늘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려고 지금 APC가 결국 농협이 하는 거거든요. 네. APC 100개소 만들 테니 농협이 하세요라고 하는 지금 신호를 공동매가.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도 여쭤봤지만 그거를 이제 해야 될 만큼 그동안에는 못할 이유가 있었냐는 거죠. 그 아이디어가 오늘 말이에요. 가실 때 돼서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면 벌써요? 장관님 일정 있으시다고 해서 벌써요? 아니, 더 하실 저희 시간이 저희는 있어요. 괜찮은데. 네. 예. 다만 앞에 네. 이제 양곡법, 네. 그 농안법 이거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 공짜로 그 하는 실손보험 거는 좀 그런 거 해주면 아니야. 실손보험에서 모럴 해저드 생기는 것처럼 네. 농사도 다 보장을 해주면 안 된다. 어느 네. 정도 저 질서도 필요하고 자율적으로 조절도 그러니까 필요하니. 예. 그러니까 보장 모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 농업이 해야 하는 앞으로의 과제라는 게 일단 국민들 그리고 우리 농가 모두를 위해서 식량 안보 우리 네. 굉장히 그쵸 식량 안보 달성해야 하잖아요. 그 다음에 국민들 전체가 드시는 이 농산물들의 수급 안정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농가들의 소득 안정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가 균형되게 한정된 재정 여건 하에서 달성되려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가야 될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 답은 명확하지 않은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건 그래 장관님 말씀도 일리가 있네 싶어요. 그런데 그동안 또 유통 구조 좀 개선하자고 하는 건 유통 구조에 대해서는 그거는 제가 아마 네. 자료 안 봤습니다만 5년 전에 혹시 유통 구조 개선하세요라고 하면 그 대책 나왔을 것 같고. 근데요. 우리 제가 장관님 뭐 잘못은 아닙니다. 아니 예.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유통 구조 개선 방안 발표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드렸냐면 예. 유통 구조 개선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는 바 30년 전부터 간헐적으로 있었다. 예. 근데 그때마다 똑같은 이야기 했던 게 뭐냐면 유통 단계를 축소해서 직거래를 늘려서 유통 비용을 낮출 거예요라는 이야기를 예. 일상적으로 반복하셨다. 맞아요. 맞죠? 예.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발표한 계획은 이 점에서 다릅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예. 경로를 만들어서 경로 간의 경쟁을 시키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게 다른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경로 간 경쟁이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경로 안에서도 법인 간의 경쟁을 시키겠습니다. 라는 게 이전의 유통구조 개선하고 달라진 구매업자도 대목이다. 경쟁하고 맞습니다. 온라인 도매 시장하고 맞습니다. 기존의 경매 시장하고 경쟁하고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가시기 전에 짧게만 하나 더 여쭤볼게요. 민주당의 주장은 네, 그러니까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고 즉 쌀이 과잉 생산되면 다 사주라. 그러면 다 쌀농사만 지을 것 같은데 어떻게 왜 그렇게 해요?라는 반론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타작물 직불금도 같이 운영하자. 그러니 쌀은 남으면 다 사주되 타작물 직불금에 대한 인센티브도 같이 운영하면 야 이게 내가 쌀농사 지어서 이번에 그래도 다 팔기는 팔았는데 야 콩농사 했었으면 더 많이 벌었겠네. 내년에는 나 콩농사 지어야 되겠다라고 자연스럽게 가지 않겠냐. 그러니 이거 괜찮다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게 전혀 동의하기 어려운 이야기인 게요. 한 법에서 쌀농사 하세요라는 신호와 쌀농사 말고 다른 작물 농사 하세요라는 거를 모순된 주장을 한 법 안에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쌀농사 선택한 분들은 안전판은 만들고 그러나 그 중에서 더 욕심 있으신 분들은 다른 데로도 가고. 그렇다고 콩농사가 저희가 설계를 그렇게 했죠. 콩농사 한다고 쌀농사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소득을 얻는 뭐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쌀농사가 제일 영농 편의성이 높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100% 보장해 그거는 주면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데 네. 100% 그러니까 보장은 모순된 그렇다. 이야기를 한 법 안에 담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어느 정도 보장해 줘야 된다는 컨센서스는 있지만 100% 의무는 좀 곤란하다 이 말씀이네요. 의무 매입이라는 거 말을 하는 순간 시장에 다 쌀농사 하십시오라는 말을 하는 것과 똑같은 똑같다. 신호를 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작물로 전환해야 되는 의무라는 말을 빼면 상관없습니다. 지금도 정부가 재량 매입하고 있다. 하고 있다. 네, 소득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지금도 재량 매입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제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 포항에 있는 쌀 전업 농가가 나오셔서 예. 이게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쌀 보관하는 그쵸? 창고업자만 유리한 법입니다. 이걸 왜 합니까? 라는 것을 쌀 전업농이 말씀하시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알기로는 이 TV를 보시는 분들은 경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네. 예. 혹시라도 이 법이 통과되시면 창고 사셔서 정부 비공 매입하시면 아마 굉장히 안정적인 거다. 소득을 얻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뭐 그러게요. 그냥 너무 그거 해서 어떻게 네. 수출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수출이요. 수출 많이 하면 안 쌀, 될까요? 예. 쌀이요. 쌀 수출 지금 요새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김밥 어떤 김 미국의 수출이 많아서 지금 김 아니, 미국 얼마 전에 유 유튜브 700만 뷰 기록했다는 미국의 예. 그 소녀가 나와서 김밥 많은 영상 뭐 이런 게 화제가 예. 되고 뭐 트레이더스조 이런 데서 예. 한국의 냉동김밥을 1인당 4개밖에 구매 못 해요. 이런 데 다 동나고 네네. 그러니까 뭐 떡볶이 뭐 냉동김밥 이런 거 엄청나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예. 저희도 당연히 쌀 소비 정책을 당연히 하죠. 그렇게 하고 1,000원의 아침밥이라고 들어보셨죠? 대학생들 아침에 밥 먹게 하려고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인데 그것도 쌀 소비 촉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부는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 실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들었고 네. 근데 다만 고를 수 있다면 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안 하면 좋겠어요. 그게 좀 쉬운 장관들도 여럿 있는데 내가 보기엔
농민들 목소리도 있고 이건 네. 소비자들 목소리도 있고. 네. 좋은 장관은 아닌 것 같다. 근데 또 우리 농식품부 장관으로서의 보람은 네. 우리 농가들 중에서도 예. 굉장히 이제 이런 그런 뭐랄까 앞으로 농업이 이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매우 많고요. 그래서 예. 이 법안에 대해서도 우리 농민단체들의 상당수가 반대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농림부는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여하튼 그 네. 안정적인 농산물의 그 예. 수급 이 부분에 대한 고려 그다음에 당연히 식량 안보를 책임지는 우리 농가들의 소득 안정을 위한 그 대책 네. 이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다음번에는 혹시 기회 되시면 오늘 장관님 하신 말씀 중에 네. 이번에 토론할 주제는 아닌 것 같아서 넘어갔지만 네. 농업이라고 하는 산업도 이젠 산업이 돼야 산업으로서 된다. 접근해야지 네. 그거 맞는 보호의 말씀이에요. 대상, 구제의 대상, 복지의 네. 대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안 것 된다. 같다. 네. 그 얘기를 요 이슈 지나고 나서 네. 좀 시간 내시면 한번 그건 장관님이 해주시면 좋겠고 네. 요 유통구조 관련해서는요 맞습니다. 실무 네. 담당자 있으실 거예요. 있습니다. 네. 그분도 억울할 거예요, 사실은. 네. 계속 유통 때문에 욕 먹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현실을 같이 나누고 이건 좀 기다려야 되겠네. 네. 그런 게 있겠네 해서 오해를 좀 풀기도 하고 네. 또 저희가 또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도 좀 전해드릴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아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핫한. 어려운 장관 머리 아픈 장관. 농림축산식품부의 네, 송민영 송민영 장관이었습니다. 장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